첫째, 내가 나의 절친이 되어준다. 사람들은 성격에 따라 친구를 맺는 상황이 다릅니다. 사교적이거나 외향적인 사람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마당발 인맥의 친구 관계를 지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은 아주 친한 한두 명의 친구와 관계 맺기를 좋아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위해 폭넓은 인간관계가 더 유리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스탠퍼드는 명함을 돌리지 않는다를 쓴 라이언 다케시타는 스탠퍼드 유학 시절의 경험을 토대로 폭넓은 인맥보다는 친밀한 몇몇 사람과의 깊은 관계, 즉 핀포인트 인간관계가 더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나이가 들면 행동 반경이 줄어들면서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친구 관계가 핀포인트 관계로 전환되고는 합니다. 한창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에는 만남 자체가 제한되면서 몇몇하고만 얼굴 보며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축소된 관계마저 사라져 독불장군, 외톨이가 되는 일도 있지요. 인맥 다이어트도 정도가 너무 심하면 관계망 실조가 되어 정신 건강을 해칩니다. 그러니 친구들과의 건강한 관계를 잘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의 존재는 평생 중요하지만 인생 후반기를 접어들면 정말 소중해집니다.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은 행복한 삶에 꼭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유념할 것은 친구와의 관계에 앞서 나 자신과의 관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융 심리학자 제임스 홀리스는 우리가 타인과 맺는 애정관계의 질은 우리가 자기 자신과 맺는 관계와 정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우정에 적용하면 내가 스스로에게 소홀하거나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같은 형태가 친구와의 관계에도 반영된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친구관계 재정비에 앞서 스스로와의 친구 맺기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나와 친구 맺기란 누구보다 먼저 내가 나에게 가장 친한 친구, 즉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나 자신과 관계가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야만 다른 친구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관계의 확장도 꾀할 수 있습니다. 친구란 누구보다 나를 잘 이해하고 나에게 공감하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총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합니다.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이를 친구라고 하지는 않지요. 나는 스스로를 가장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나를 제대로 잘 알고 있다면 지금의 내가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며 왜 그런 느낌을 받았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자기 자신에게 너무 관대하거나 혹은 너무 가혹합니다. 그럴 때는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지요. 내가 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왜곡되지 않은 관점으로 스스로를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나를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스로를 진심으로 믿고 중심에 나를 세워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확언으로 한결같이 나를 응원해 줍니다. 친구야, 너는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나날이 성장하고 있어. 친구야, 너는 나쁜 경험도 넉넉히 상쇄할 수 있을 만큼 긍정적인 자원을 지녔어. 친구야, 너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면 들어줄 친구들이 있어. 너 또한 너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어. 친구야, 너는 너를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선택하고 있어.
친구야,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을 창조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 50년이 넘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너를 알아온 나라서 자신 있게 너에 대해 말하는 거야. 제일 친한 친구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다정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알아갈 때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하는 버릇 버리기. 행복해지는 방법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지만 확실히 불행해지는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지요. 나도 모르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 그놈의 비교가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대개 본능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톨포피 신드롬이 있습니다. 톨포피, 즉 키 큰 양귀비꽃은 빼어나게 크기 때문에 잘라버린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특출난 사람은 공동체의 평등 질서를 깨칠 수 있으니 경계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너무 뛰어나면 제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생존과 공동체 유지를 위해 다른 사람과의 하향 비교 또한 필요했습니다. 인생의 초점이 온통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 맞추어져 있다면 자기 삶을 살 수 없어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나 자신으로 바꾸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반성하거나 격려하다 보면 좀 더 발전적으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에스키모인들의 분노 조절법은 남이 아닌 나 자신과 비교하는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에스키모인들은 화가 치밀 때 밖으로 나와 막대기를 가지고 무작정 걷습니다. 걷다 보면 화가 점차 사그러지다가 멈추는 지점에 이르는데 그곳에 막대기를 꽂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처음 걸었을 때 꽂은 막대기가 자기 자신과의 비교 기준이 됩니다. 다음번 걷기에서 처음에 꽂은 막대기가 보이기 전에 화가 멈추면 지난번보다 더 빨리 분노를 조절했다는 걸 깨닫고 흡족해 합니다. 반대라면 더 많은 수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요. 행복한 삶의 필수 조건은 자기 수용입니다. 자기 수용이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당연히 자기 수용은 불가능합니다. 굳이 줄 세워 비교하고 순서를 매기면서 행복감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는 만족과 휴식을 앗아갑니다. 셋째, 깊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기. 모든 사물과 상황은 관점에 따라 모두 다르게 해석됩니다. 나무만 보면 전체 숲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반대로 숲만 보면 나무를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전체의 풍경을 볼 수 있지만 땅을 기는 벌레의 눈으로 보면 새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것들도 세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것을 대하는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됩니다. 그동안 앞면만 봤다면 뒷면을, 겉면만 봤다면 속면을 뒤집어 보는 관점의 이동으로 인생 전반기와는 다른 삶의 면모를 새롭게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열등감을 느끼는데 여기서 문제는 열등감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입니다. 열등감은 한 개인이 자신에게 주는 주관적인 감정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때 또는 자신이 세워놓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 나는 부족해 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열등하다고 인지하는 것 자체는 절대 단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부분이 열등한지 알고 있으면 보완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관점에 따라 열등감이 장점을 발견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등감처럼 스트레스도 관점을 달리하면 기존의 생각과 아주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스트레스도 긍정적인 에너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질병의 저항력을 높여주고 건강에 이로운 에너지가 되는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스트레스를 유스트레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건강을 해치는 부정적인 스트레스는 디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들으면 대개 디스트레스를 떠올립니다. 열등감이나 스트레스처럼 살면서 경험하는 마음의 현상들을 이제까지와 다른 관점으로 보면 새롭게 발견되는 이점이 많습니다. 마음의 현상은 단순하지 않고 어느 한 면만 봐서는 이해하기 힘들 때가 많으니 다중의 관점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좋게만 미화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식의 의지지상주의는 효력이 없을 때가 더 많으니까요.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이제까지와 다른 관점으로 새롭게 보려고 노력한다면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금 여기에서 마음을 다하라.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은 학생들에게 카르페 디엠, 곧 현재를 살라고 역설합니다. 현재, 지금 이 순간을 느끼며 사는 것이 소확행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기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이 지금 이 순간을 가득 채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다면 혹독한 폭염 중에도 잠깐 스치는 바람결의 상쾌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생각이 온통 과거나 미래에 꽂혀 있으면 현재가 주는 소중한 선물을 놓치고 맙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알고 보면 누구나 못하는 것이 있고 실패와 실수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찾아보면 잘하는 것도 많습니다. 잘잘못을 아우르지 못하고 잘못한 것에만 골몰하다 보니 반추사고에 빠지고 마음도 허약해지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진 나에게 붙잡혀 있지 말고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나에게 집중할 때 생동감 넘치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챙김 역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앞으로 살다 보면 지난 과오를 되새김질하는 때가 있겠지요. 이럴 때 반추사고에 빠지지 않고 현재의 나로 곧바로 돌아오려면 지금 이 순간에 단단히 닻을 내리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는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고 지금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그런대로 괜찮게 살아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기꺼이 두려움과 마주하라. 대부분의 사람은 두려운 상황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지요. 두려워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절로 두려움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건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핵심은 회피가 아니라 직면하는 용기라는 것도요. 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다 해도 반드시 마음이 따라주는 건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몸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마음먹기가 잘 되지 않을 때 먼저 몸으로 익혔습니다. 두려움과 직면하려면 어떤 몸가짐이 필요할까요?
회피하는 몸짓의 대표는 시선 피하기입니다. 두려움과 직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대상을 직시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려운 대상 앞에 서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거나 아예 눈을 감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은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두려움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예고 없이 두려움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움에 직면할 용기가 필요할 때는 강가의 능수버들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요? 강가의 능수버들은 다른 나무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나무들은 가지를 위로 뻗어 하늘을 향하는데 능수버들은 가지를 늘어뜨려 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잔잔하면 늘어진 버들잎은 물에 비친 자기 모습을 바라보고 성찰합니다. 폭우로 나무줄기가 물에 잠기면 거세게 휘몰아치는 물살을 직시합니다. 순식간에 자신을 휩쓸고 갈지도 모를 두려운 물살을 직시하며 위기의 순간들을 버텨냅니다. 오래 보아야, 자세히 보아야 두렵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물에 빠진 후에도 능수버들은 의연하게 강가의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직시함으로써 환경에 대한 적응력을 키운 능수버들은 물가에서만이 아니라 천안 삼거리에 옮겨 심어도 제멋에 겨워서 흥흥댑니다. 이상은 균형 잡힌 괜찮은 삶에 대한 5가지 지혜였습니다. 참 괜찮은 삶을 위해 내가 나의 절친이 되어주라는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자신에게 관대하며 자신을 존중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크다면 자기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아끼는 방법을 잘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